아버지의 유품 중엔 낡고 빛바랜 성경책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러실 있었습니다. 수가 있어? 두꺼운 조용히 검은 좀 해. 가죽 표지는 세월의 이건 말도 흔적으로 안 돼. 곳곳이 헤어져 있었고 금박으로 새겨진 십자가마저 절반쯤 지워진 채였어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40년 넘게 이 성경책을 곁에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시던 책인데 어머니는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표지를 넘기자 첫 장에는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1982년 3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받아 읽기 시작하노라.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아버지는 40살이셨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의 곁을 지켜온 이 책이 새삼 신기했어요. 형, 이거 진짜 다 읽으신 것 같아. 동생이 성경책을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곳곳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아버지만의 작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진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성경 구절 옆에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저희는 무언중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참 대단하셨다.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큰 누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셨고 새벽 기도도 20년 넘게 하셨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철없이 굴 때도 언제나 인내하시며 기도로 버티셨죠. 이건 보관해야겠어. 아버지의 신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 어머니가 성경책을 품에 안으시는데 그때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뭔가 두꺼운 종이가 바닥에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성경 삽하나 책갈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접혀진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가족들에게 마이너스 나의 마지막 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저희 형제들도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의식이 또렷하셨는데 왜 이런 편지를 따로 남기셨을까요? 어머니,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어머니는 봉투를 열지 못하고 계속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할 말이 더 있으셨나 봐. 큰형이 중얼거렸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 며칠 동안 저희들과 하나씩 시간을 보내시며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책 안에 별도의 편지를 숨겨두셨을까요? 봉투는 두꺼웠어요. 단순한 편지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봉투 한쪽 모서리에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뭔가 공식적인 서류 같은데? 동생이 봉투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평범한 편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종이의 질감도 좋았고 접는 방식도 정성스러웠거든요. 어머니가 천천히 봉투를 여시려 할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여기 있네.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 거야? 늦게 도착한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동생분으로 어려서부터 저희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형님이 늘 들고 다니던 성경책이구나. 나도 어렸을 때 형님이 이 책 읽으시는 모습 많이 봤지. 작은아버지가 성경책을 바라보시며 추억에 잠기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손에 든 봉투를 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그게 뭐야? 형님이 남기신 거야? 성경책에서 나왔어요. 아직 안 열어봤는데. 어머니가 작은아버지께 봉투를 보여드렸어요. 작은아버지는 봉투를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형님다운 일이야.
마지막까지 신중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성경책에 숨겨두셨을까? 맞아요. 왜 하필 성경책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중요한 서류들을 항상 서재 금고에 보관하셨는데 이 편지만은 왜 성경책에 넣어두셨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곳에 보관하신 것 같아요. 큰 누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성경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으니까요. 평생의 동반자이자 힘든 시절을 버텨낸 위안이었거든요. 저희는 모두 어머니 주변에 둘러앉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이야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봉투 입구에 닿았어요. 40년 넘게 아버지와 함께 산 어머니도 이런 편지가 있다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궁금함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볼까? 어머니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풀이 떨어져 나오면서 안에서 하얀 종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종이를 보는 순간 저희는 모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유언장.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저희 형제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이요? 아버지는 이미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또 다른 유언장이 성경책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어머니, 이거. 큰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저희 모두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어머니가 천천히 종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저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과연 성경책 속 유언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완전히 펼치자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온전히 드러났어요. 맨 위에는 분명히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마이너스 김철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정확히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셨는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읽어보세요.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종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마 무슨 내용인지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읽어볼까? 작은아버지가 나서시려 했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어머니가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천천히 읽기 시작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되어서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숨긴 것이 하나 있다. 이제 그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희는 모두 긴장한 채로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25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집까지 넘어갈 뻔했고 아이들 학비도 걱정이었다. 그때 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다. 조건 없이 아무 데가 없이 말이다. 저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였죠.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고 집안 분위기가 몇 달간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아버지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영희 씨였다.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권사님이셨지. 당신이 아끼던 단 하나뿐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 권사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철수 씨 나이쯤 될 텐데 그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박영의 권사님 이야기는 저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끔 언급하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은 내게 5천만 원을 빌려주셨다. 아니, 사실은 빌려준 게 아니었다. 그냥 주신 거였다. 나중에 여유가 되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라는 말씀만 하시고 나는 그 돈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5천만 원이요? 25년 전 5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도움을 받으셨다는 걸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나는 언젠가 권사님께 그 은혜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권사님은 항상 그럴 필요 없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대신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셨지.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상주처럼 울었다. 우리 가족의 은인이셨으니까.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희도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아버지는 왜 그때 말씀 안 해주셨지? 동생이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왜 25년 동안 숨기고 계셨을까요? 어머니가 계속 읽어주셨어요. 권사님이 돌아가신 후 나는 권사님의 유일한 가족인 조카에게 연락을 드렸다. 권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려드리고 보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고모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내가 도운 김철수 씨 가족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보답이야. 다만 내가 죽으면 그분이 나중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실 텐데 그때는 받아달라고 해. 여기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권사님의 조카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우리가 권사님께 받은 은혜를 조카분께 돌려드리기로. 권사님의 조카분은 박민수 씨다. 지금 35살이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하고 계신다. 나는 우리 집 옆 상가 건물을 박민수 씨에게 주기로 했다. 뭐라고요? 큰형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저희 집 옆 상가 건물은 아버지가 10년 전에 사신 건물이었어요. 시세로 따지면 15억은 좋게 되는 곳이었거든요. 잠깐 어머니, 다시 읽어보세요. 큰 누나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저희는 아버지가 그 건물을 저희에게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작성하신 공식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음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놀랄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권사님 덕분이다. 그 은혜를 갚지 않고 죽을 수는 없었다. 대신 너희들에게는 다른 것을 남겨주겠다. 다른 것이요?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첫째, 철민아. 너에게는 청담동 아파트를 준다. 내가 결혼할 때 마련해뒀던 그곳 말이다. 아직 말 안 했지만 이미 내 이름으로 해뒀다. 둘째, 영희야. 너에게는 강남의 오피스텔 세 채를 준다. 내가 독립해서 사업하고 싶어 한다고 어머니한테 들었다. 그걸로 시작해라. 셋째, 민호야. 너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지? 미국 유학 준비하라. 학비와 생활비로 3억 원을 따로 준비해뒀다. 막내, 지영아.
너에게는 우리 집을 준다.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효도에 달아. 저희는 모두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저희 각자에게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청담동 아파트요? 강남 오피스텔 세 채요? 유학 자금 3억 원이요? 어머니, 이게 정말인가요?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걸 어머니도 모르셨던 것 같거든요. 작은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나도 전혀 몰랐네. 저희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몇 달 전에 보신 공식 유언장에서는 상가 건물도 저희가 나눠 갖는다고 하셨는데 이 유언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읽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권사님 덕분이다. 권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평생 이 빚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편하다. 아이들아, 나를 이해해다오. 그리고 박민수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기 바란다. 그분은 우리 가족의 은인의 혈육이다. 사랑한다.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 김철수. 유언장 읽기가 끝났지만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비밀이 이런 것이었다니. 그리고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재산들을 준비해 두셨다니. 그런데 큰형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보여주신 공식 유언장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그때는 상가 건물도 우리가 나눠 갖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었어요. 왜 두 개의 유언장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가 봉투를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추신 이 유언장이 진짜다. 공식 유언장은 아이들이 놀랄까봐 임시로 작성한 것이다. 법무사에게는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쳐뒀다. 박민수 씨 연락처도 여기 적어둔다. 그리고 정말로 박민수 씨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상가 건물을 잃게 되었지만 대신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재산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박민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동생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저희가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주기를 바라셨지만 솔직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15억짜리 건물을 넘겨줘야 한다니. 그때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우선 이 박민수 씨에게 연락해보자. 형님의 뜻이니까. 하지만 저희 중 누구도 선뜻 전화를 걸려고 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박민수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품고 계셨던 마음의 빚이 이렇게 큰 것이었다니. 순간 가족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이 아니라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가족은 다시 모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지만 여전히 복잡한 기분이었거든요. 형, 정말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 거야? 동생이 제일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동생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뜻이니까 따라야지. 뭔 소리야? 큰형이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큰형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 형도 솔직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25년 동안 한 번도 언급 안 하셨던 사람한테 갑자기 15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동생의 말에 큰 누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어제 밤새 생각해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길 이유가 있었나?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야? 큰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큰 누나도 지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25년 전 일이면 우리도 다 기억하잖아. 그때 진짜 어려웠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큰 재산을 넘겨줘야 해? 어머니가 중간에 끼어드셨어요. 애들아, 그만해.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니? 하지만 동생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박민수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 정말 권사님의 조카가 맞는지도 확인 안 됐잖아요? 그럼 사기라는 말이야? 큰형이 버럭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이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잖아. 그 말에 어머니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김민호,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만만한 분이셨어? 어머니, 제 말은 닥쳐. 하루 종일 내 아버지 흉보더니 이제는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는 거야?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동생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동생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어제 유언장 읽을 때 어머니 표정 봤어요. 뭐라고?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야, 그만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큰 누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못 봐주겠어.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돈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가족이었어? 돈 이야기라고? 누나도 어제 오피스텔 세 채 받는다는 얘기 들을 때 표정 봤어? 동생이 쏘아붙였어요. 뭐? 내가 언제? 아니야, 누나. 난 다 봤어. 분명히 기뻐하는 표정이었어. 김민호, 너 정말. 이때 막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해. 아버지가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막내의 울음소리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아, 우선 감정부터 추스르자. 그리고 이 박민수 씨에게 연락해서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만나서 뭘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15억짜리 건물 주라고 했는데 받을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동생이 비꼬듯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버지 뜻인데. 큰형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반대야. 이상해. 뭔가 석연치 않다고. 결국 저희는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박민수 씨에게 연락할지 말지를. 큰형과 막내는 찬성, 동생과 큰 누나는 반대. 저와 어머니가 결정권을 갖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연락은 해보자. 하지만 조심스럽게. 결국 3대2로 연락하기로 결정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생각보다 젊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김철민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박민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아버지가 김철수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김철수. 아, 혹시 교회 다니시던 분인가요? 우리 고모님이랑 아시던. 맞습니다. 박영희 권사님 조카분이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유언장에서 박민수 씨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유언장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시간 되실까요? 아, 네. 내일 오후 어떠세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박민수 씨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 같았어요. 목소리도 진실하게 들렸고 권사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됐어? 큰형이 물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어. 카페 운영한다는데 진짜 아버지 말씀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다음 날 저희는 모두 함께 박민수 씨가 운영하는 카페로 갔어요. 강북의 작은 골목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습니다. 박민수 씨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인상도 선량해 보였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김철수 아저씨 아드님들이시군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박민수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박민수 씨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정말요? 저도 고모님 통해서 김철수 아저씨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박민수 씨가 커피를 내려주면서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도운 김씨 가족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사라도 드려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가짜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을 설명했어요. 25년 전 권사님의 도움을 받았던 일, 그리고 그 보답으로 박민수 씨에게 상가 건물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박민수 씨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15억짜리 건물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박민수 씨의 반응은 진짜 같았어요. 정말 놀라는 것 같았거든요. 고모님이 김철수 아저씨를 도와드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원하셨어요. 큰형이 말했지만 박민수 씨는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고모님의 조카일 뿐이에요. 고모님이 하신 일에 대한 보답을 제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동생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카페 운영이 어려우신 거예요? 임대료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박민수 씨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건 맞아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가 2배로 올랐어요. 솔직히 버티기 힘들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동생이 계속 추궁했어요. 월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면 감당할 만한데요? 카페 운영하시면서 그 정도도 못 내세요? 동생의 말투가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박민수 씨가 움츠러들며 대답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매출이 2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시지 그래요? 꼭 카페만 해야 하나요? 민호야. 어머니가 동생을 제지하셨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어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큰형이 화를 냈지만 동생은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연락 안 했어요? 25년 동안?
박민수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드린 게 아니라. 그렇겠죠. 15억짜리 건물을 공짜로 줄 사람을 찾았으니까요. 민호야, 그만해.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박민수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앉으세요. 제 동생이 실례했어요. 저는 박민수 씨를 붙잡으며 동생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동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형도 정말 답답하네. 이 사람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권사님 조카라는 것도 카페가 어렵다는 것도 다 말뿐이잖아. 그때 박민수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건데요. 그것은 작은 수첩이었어요. 박민수 씨가 수첩을 펼쳐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권사님의 손글씨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분명히 김철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옆에는 25년 전 도움을 준 분, 좋은 분이라고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평생 도우신 분들 명단이에요. 김철수 아저씨도 그 중 한 분이시고요. 동생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왜 하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박민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옛날에 도운 김철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보답하려고 하실 거야. 그럴 때는 정중히 거절해라.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가 오면 그때는 도움을 청해도 된다고요. 그럼 지금이 정말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큰 누나가 물었어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임대료가 오르면서 정말 막막해졌어요. 카페를 접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김철수 아저씨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 게시판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연락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조문만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거죠. 박민수 씨의 설명은 앞뒤가 맞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여전히 못 믿어했습니다. 그럼 진짜 권사님 조카라는 증명을 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나. 민호야, 그만해. 이번에는 큰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분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이야말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15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하셨다는 거야? 아버지가 속으셨을 수도 있잖아. 형제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셨어요. 다들 그만해. 집에 가자.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 가. 이런 데서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카페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박민수 씨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일로 가족분들이 싸우게 만들었네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해요. 저는 박민수 씨에게 사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동생은 여전히 박민수 씨를 의심했고 큰형은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큰 누나와 막내는 중간에 끼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걸 보시면 얼마나 슬프실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가족이 됐지?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가족이? 맞아요. 저희는 원래 이런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거든요.
하지만 이 유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성경책은 믿음의 상징이었지만 그날은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민수 씨는 정말 진실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동생 말대로 뭔가 의도가 있는 사람일까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그 무거운 빚은 정말 이런 식으로 갚아져야 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에게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확실한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사랑이 아니라 갈등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할 열쇠는 아직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아버지의 친필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성경책이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성경책을 다시 펼쳐보고 싶어졌어요. 혹시 저희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요.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면서 아버지의 메모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가족을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물질보다 중요한 것.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치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오늘 저희가 한 행동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성경책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뒷표지 안쪽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마이너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싸울까봐 걱정이다. 하지만 결국 깨달을 것이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유언장 때문에 싸울 거라는 걸. 그 밑에는 또 다른 글이 있었어요. 박민수 씨에게 연락하면 놀랄 것이다. 그분은 건물 따위는 관심 없다. 다만 고모님이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부탁이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궁금했거든요. 여보세요? 박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민이에요.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한 부탁을 하신 게 있나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것까지 말씀하셔야 하나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가족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박민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권사님이 남기신 물건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저희 가족은 다시 박민수 씨의 카페로 갔어요. 어제와 달리 모두 조용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저희를 맞으며 말했어요. 어제는 제가 전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사실 고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김철수 아저씨에 관해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거든요. 박민수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걸 김철수 아저씨 가족분들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살아계실 때는 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고 돌아가신 후에만 드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와 작은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모님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박민수 씨가 편지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어주셨습니다. 김철수 씨 가족분들께 저는 25년 전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린 박영희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것은 철수 씨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는 뜻이겠지요.
먼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25년 전 저는 아들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철수 씨를 도와드리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철수 씨는 제게 돈을 갚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을 드렸죠. 언젠가 제가 죽으면 제 조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세요라고. 그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잠깐 멈추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제가 바란 선물은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혼자 자랐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늘 부러워했어요. 철수 씨, 당신의 가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민수가 그런 가족의 사랑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민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천국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통장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3억 원입니다. 이 돈으로 민수의 카페를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 철수 씨가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희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희도 모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건물 이야기는? 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민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건물 같은 건 바라지 않아요. 고모님이 정말 원하신 건 이거였어요. 가족의 따뜻함을 느껴보는 것.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박민수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민수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의심했구나.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권사님이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어머니의 말에 박민수 씨가 눈물을 더 많이 흘렸어요. 정말 고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외로웠거든요.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큰형이 박민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이라고 불러. 우리가 진짜 형제니까. 동생도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형, 어제 너무 심하게 의심해서 죄송해요. 저는 막내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박민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건물은 안 받을 거예요? 큰 누나가 물었어요. 네. 그 대신 고모님이 남겨주신 3억 원으로 카페를 좀 더 키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도울게. 권사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도우자.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저희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무엇인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성경책을 펼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이다. 맞아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이 하나 되어 이겨내는 힘이었죠. 아버지는 일부러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신 거였어요.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며칠 후 저희는 박민수 씨와 함께 권사님 묘소에 갔어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권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겠다고. 박민수 씨도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어요. 카페도 3억 원으로 새로 단장해서 더 큰 곳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매달 수익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박민수 씨를 통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상가 건물은 저희가 함께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아서 젊은 창업자들을 돕고 있어요. 박민수 씨의 새 카페도 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박민수 씨에게 물어봤어요. 형, 처음에 정말 건물 받을 생각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고모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라고. 저는 가족이 생기는 게 훨씬 소중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권사님이 평생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책은 이제 저희 집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박민수 씨도 함께 읽으면서 아버지의 메모들을 하나씩 나누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마이너스 이제 우리는 5남매가 되었어요. 서로 용서하라 마이너스 의심했던 것도 상처받았던 것도 모두 용서했어요. 물질보다 중요한 것 마이너스 돈보다 소중한 게 얼마나 많은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가끔 박민수 씨가 말해요. 고모님과 아버님이 천국에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맞아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낡은 성경책 속 유언장은 돈보다 깊은 가족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족의 힘.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저희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어제 박민수 씨가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판을 보여줬어요. 메뉴 이름들이 특별했어요. 권사님의 사랑, 철수 아버지의 감사, 가족의 따뜻함, 나눔의 기쁨. 손님들이 메뉴 이름을 물어보면 우리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감동하시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박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와 권사님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니. 지난주에는 카페에 온 한 대학생이 박민수 씨에게 말했대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울 거예요. 오늘 이야기 듣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매달 5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고 있다고 해요. 작은 금액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할머니는 카페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옛날에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네. 그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마다 카페에 와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께 무료 커피를 대접해주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작년 추석 때는 정말 뭉클한 일이 있었어요. 박민수 씨가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차례를 지냈는데 제사상에 권사님 사진도 함께 모셔놨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박민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어머니가 박민수 씨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신 게 아니라 결국 깨달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촛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올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박민수 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죠. 큰형은 박민수 씨와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 있어요. 큰 누나는 받은 오피스텔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의 30%를 기부하고 있고요. 동생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NGO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막내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지내면서 동네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권사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어제 박민수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고마워요. 저를 의심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정말 15억짜리 건물을 포기하고 후회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15억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얻었는데 무슨 후회를 해요? 진짜 가족을, 진짜 행복을 얻었는걸요. 성경책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있어요. 박민수 씨와 조카들이 올 때마다 함께 읽으면서 아버지의 메모를 나누고 있죠. 최근에 박민수 씨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저희 가족이 또 늘어나겠네요. 형수 될 분도 우리 가족 이야기 알고 계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박민수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당연하죠.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런 가족들이 있다고. 그분도 정말 감동하시면서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권사님 묘소에는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매년 권사님 기일과 아버지 기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가서 감사 인사를 드리죠. 작년에는 권사님 묘소 옆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어요. 박민수 씨가 고모님이 꽃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라고 해서요. 봄이 되면 그 꽃밭에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마치 권사님과 아버지가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 낡은 성경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만약 그날 성경책을 대충 넘겨봤다면, 유언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않고 돈과 성공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믿어주셨어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결국은 깨달을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박민수 씨 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갔어요.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씩을 심고 갔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 씨앗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권사님이 꿈꾸셨던 세상이겠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낡은 성경책 속 유언장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 말이에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셔서. 그리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25년 전에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저희는 이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줄 거예요. 그것이 진짜 유산이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을